제가 오늘 원래 저 런설위원 분으로부터 부탁받은 것은 현재 북한의 이제 핵 전략 이런 문제를 이제 부탁받았는데, 그래 오늘 제 후반에서는 제가 오늘 강연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가져갑니다. 앞부분은 이제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 지금 최근에 북한의 핵 전략 이렇게 이제 제가 갈라서 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갈라서 하는 이유는 뭔가면 북한의 핵 전략이든 뭐 인권 문제든 모든 문제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북한이란 어떤 시스템이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동작하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현재 북한과 관련되는 모든 이슈의 그 근본 원인과 출발점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런 걸 이제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여러 개에서 이제 얘기했지만은 대한민국에 와서 제가 느낀 거는 한국에는 지금 북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북한과 현실적으로 그런 북한은 없는데 일부 사람들이 만들어낸 호구적인 북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호구적인 북한이고 어떤 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북한이냐 이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강연 도중에 여기서 북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북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계속 일방 통행식으로 제 이야기만 하지 않고 간혹 이야기하다가 여러분들이 생각도 듣어보고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걸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이래서 우리가 한 1시간 반 동안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지금 우리 통일 문제 또 대북 정책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은 현재 이게 보수와 진보, 좌와 우의 그런 정치적인 논쟁점의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기 때문에 이 북한 문제 그리고 대북 정책 문제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이룩하려면 이 문제가 좌와 우의 정치적인 프레임에서 이게 벗어나서 이 문제가 독자적인 접근이 가능할 때만이 이 문제가 저는 앞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아직도 정치적인 이런 프레임에 갇혀 있는 원인 중에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는 것과 많이 관련됐습니다. 실례로요. 제가 대학에 나가서 많이 강연하는데 대한민국 거의 모든 대학들에서 이제 인문학 강좌들에서 정치학이라는 걸 배워줍니다. 정치학 개론 이런 거 여러분들도 다 배우실 겁니다. 그러면 정치학 개론에 여러 장이 나가는데 그 중에 한 장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개론을 해줍니다. 그러면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에서 가르치고 있는 민주주의는 두 가지 형태의 민주주의가 이 세상에 있다. 그래서 하나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서방 국가들에 존재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다른 하나는 공산권 국가들에서 존재하는 인민민주주의가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특징은 뭐고 인민민주주의 특징은 뭐냐. 그래서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냐. 뭐 거기서 순서대로 나갑니다. 이전 소련, 중국 뭐 그러다가 마지막에 북한을 한국의 모든 대학들에서는 인민민주주의의 제일 마지막 부류에 있는 한 부류 국가로 가르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우리가 이거 대한민국에서 대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북한을 인민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인민민주주의의 한 프레임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자의적인 견해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북한 하면 자기가 믿고 있는 자익견해 또 사회주의의 이런 큰 틀거리 속에다가 북한을 포함시킵니다.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게 제가 PPT가 이게 제가 북한식 PPT이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하는 것처럼 깔끔하지 못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제가 이걸 배우지 못해서 북한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려면 김일성을 알기 전에 막스를 알아야 하고 막스를 안 다음에 레닌이라는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순서대로 쭉 뭐 마오쩌둥까지 이런 사람들이 어떤 논리를 내놨고 결국은 이것이 어떻게 김일성 한때까지 북한사에 도달했고 그러면 이 지금의 북한과 이 기존의 공산주의 이론 사이의 차이점은 뭐냐?
같은 건 뭐고 차이점 뭐냐,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지금의 북한이 보이는 겁니다. 예. 근본 차이점은요, 북한의 모든 문제의 이 핵심은 뭐냐, 바로 북한이 기존의 막스 레닌주의 이론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막스 레닌주의에서 밝힌 것과 현재 북한의 정치 구조나 철학이 뭐이다라는 이야기하겠습니다. 크게 이야기하면 막스 레닌주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산수단을 개인이 가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다 사적 소유로 만들자. 사회적 소유로 만들자. 그래서 다 국가 거로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막스와 레닌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국가 걸로 만들자니까 이걸 다 사회적인 소유로 만들자니 결국은 구호는 대단히 좋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을 다 국가 거로 만들면 인간의 평등이 실현된다. 그래서 인간이 바라던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빼앗아서 국가 걸 만들자니까 이게 평화적인 민주적인 방법으로는 안 돼요. 민주주의 시스템에서는 다른 건 모든 거는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고 띄우고 하는 일은 가능하지만은 그 어느 정당도 정권을 잡은 다음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적 소유를 다 국유화해서 국가 걸 만들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예? 충돌이, 물리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레닌이라는 사람이 막스주의는 좋긴 좋은데 이것을 실현하는 방도는 폭력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1917년에 레닌이 폭력혁명을 해가지고 이 세상에 처음으로 이념 국가를 세웁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론 자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공산국가들의 국가 운영 시스템에는 폭력성이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지금까지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는 이걸 보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합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있어야 된다, 개인의 재산을 뺏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전 소련이든 중국이든 뭐든 지금 북한이든 모든 나라들에서 존재하는 공통점은 국가 운영에서의 폭력성이다, 이걸 아는. 그러면 북한과 다른 나라들 사이의 차이점은 뭐냐, 다른 공산국가들의 차이점은 뭔가 하면, 막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이 평등을 실현하려면 재산을 하나로 합해야 되고, 재산을 하나로 다 국가 소유로 만들어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는데, 이것이 계속 유지되자면 상속과 세습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본이라는 건 상속과 세습이 되면 증식이 된다, 불어나기 때문에 이걸 철저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어느 공산국가에서도 예를 들면 스탈린이나 마오쩌둥이나 뭐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나 베트남의 후지명이나 이런 유명한 공산주의 모든 지도자, 중국의 뭐 등소평이든 관계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신념이 뭐냐, 자기가 권력을 가진 절대 권력자로 그 나라를 살아있는 동안에 관리했지만은 절대 이 권력을 자기 가문이나 자식한테 주면 안 된다, 이게 사람들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산국가들에서는 세습을 하지 않았는데 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구호를 들고 세습을 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거 세습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습을 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 운영과 이런 데서 다른 나라들과 다른 특수한 방법을 쓰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2012년에 나라의 지도자로 된 다음에 김일성 광장에서 2012년 4월 10일 김일성 탄생 100주년 행사를 하면서 이 김일성 광장에 있던 이 막스와 레닌의 초상을 내렸어요, 김정은이가. 왜? 아무리 봐야 지금 북한의 시스템이나 정치 철학이 막스 레닌주와는 전혀 관계없다, 이걸 김정은이가 이제 찾아가지고 막스 레닌 초상을 내리우고, 그 다음 북한의 모든 당 규약에서 공산주의란 말을 다 걷어냈습니다. 공산주의란 표현은 막스가 만들어낸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것도 막스가 레닌이 만들어냈고, 그래서 북한의 모든 당 규약에서 공산주의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걷어내고, 결국은 당 규약을 뭐라고 했느냐, 이건 세습은 북한이 전 세계적으로 처음 했기 때문에 우리식 사회주의,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 규약을 바꿨다. 그런데 이 막스와 레닌의 초상화를 내린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큰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공산주의 운동권에 속해 있지도 않고 대한민국 정치정당의 국제공산주의 운동권에 들어가 있는 당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논의되지 않는데,
막사 초상화를 낸 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공산권에서 북한에 항의했어요. 왜 김일성 광장에서 막스와 레닌의 초상화를 내리느냐. 이거는 결국은 북한이 공식적으로 막스 레닌주의 로선에서 이탈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의 북한은 어떤 상태냐. 북한은 주요 모든 전 세계 공산 국가들과 공산당들과의 당적인 관계나 논쟁이 끝났습니다. 말하자면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 북한은 아웃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 종교로 말하면 이단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추방됐어요. 이런 지금 상황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공산주의 운동을 이제 보면 우리가 소련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뒤돌아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봅니다. 모태동 때 약간 좀 삐뚤어 나가서 기존의 사회주의 이념에 맞지 않게 삐뚤어 나갔기 때문에 등석평이가 다시 정권을 잡은 다음에 바로 잡아놨어요. 바로 잡을 때 가장 처음 제일 먼저 등석평이가 손을 댄 것이 뭔가면 모태동에 대해서 올바로 평가하자. 이게 등석평이 생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더워서. 모태동에 대해서 올바로 평가한다는 게 뭐냐? 공과 과를 7대3으로 등석평이가 다루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잘한 거는 7가지, 못한 건 3가지. 그래서 7대3 理論을 등석평이가 내놓고 이걸 마오쩌둥을 올바로 평가해야 이제부터 중국이 올바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은 지금의 중국 당은 보면 물론 공산당이 일당 독재로서 유일당제지만은 모든 국가 운영에서 법치에 기초한 이런 운영으로 이제 중국은 이제 전환했다 이렇게 됐는데 북한은 유일하게 이제 세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구체적으로 간단히만 이야기하겠죠. 북한의 법률 구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인민민주주의 시스템에 이어줄 수 없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북한의 법률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N 상단에는 김씨 가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내려오는 이 세 김씨의 말이 모든 법의 N 상위에 있습니다. 두 번째 북한 당율법이고 세 번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북한 헌법과 헌법에서부터 파생되는 모든 법입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당규약에 당이라는 건 정치 정당이 아닙니까? 정치 정당 안에다가 당규약에 북한 노동당의 전제 사명은 바로 김씨 가문, 김씨 가문을 위해서 이 세습 체제를 유지하고 끝까지 끌고 나가는 것이 북한 당의 목적이다라고 전 세계 정치 정당 중에서 유일하게 북한 노동당만이 당의 사명을 한 개의 가문의 세습 통치에 복무하는 걸로 당 규약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유례가 없습니다. 정치 정당이라는 건 여러분 뭐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자기 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후보를 뽑아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고 정권을 잡은 이후에는 자기 당이 바라던 그런 정책을 실시해서 사회를 바꾼다. 이게 정당의 모든 정치 정당의 정치 강령인데 북한 당처럼 어느 한 가문, 북한에서 김씨 가문의 세습 체제를 유지를 위해서 복무하는 것을 당 강령으로 박아놓은 정당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이라는 것도 2,500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인간이 2,500만에 모여 산다라는 왜 2,500만 중에 여기에 모여 있는 여러분들의 생활을 하나로 통일시키자면 성문화된 법이 있잖아요. 성문화된 법이 있는데 북한에서의 성문화된 법은 헌법이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이야기한 교시, 말씀이 있고 그 밑에 당율법이 있습니다. 이걸 북한에서는 당규약이라고 하고 모든 북한 당규약을 집대성한 것을 당의 유일상 체계 한급의 10대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거 크지도 않아요. 손바닥만 합니다. 북에서 오신 분들은 다 압니다. 북한에서 10대 원칙을 가지고 생활청와도 하고 모든 사물 현상의 판단 기준이 10대 원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북한에서 만들어놓은 이 10대 원칙을 김씨 일가는 어디서 벤치마킹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거기서 나는가요? 바로 이 십계명에서 뽑아왔습니다. 한번 그래서 이 김정일이가 10대 원칙을 만들면서 이 십계명의 순서도 그대로 딱 써놨어요. 순서도 안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의문인 게 이게 내가 만약 김정일이라면 적어도 이 순서는 좀 바꿔놨을 것 같아요. 근데 순서도 안 바꿨어요. 왜 순서도 바꾸지 않았는가 하면 여러분 아시죠? 김일성 집안은 북한에서 유명한 기독교 집안이라는 걸. 그래서 김일성이는 마크스가 쓴 자본론을 읽어보지 않았어도 성경책은 아마 대단히 잘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성경을 대단히 잘 알아요. 김일성이가 중학교 때까지도 이제 창덕학교 다녔습니다. 평양에서 창덕학교 다녔는데 창덕학교 교장이 김일성의 외할아버지인데 김일성의 외할아버지는 북한에서 장로였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의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인데 외학교는 다 목사 장로였고 김일성의 아버지 김용직은 평양 숭실학교를 졸업했어요. 숭실학교를 졸업했는데 숭실학교라는 건 미국 선교사들이 세운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학교를 졸업하다 보니까 김일성이 아버지 친구들은 다 목사 장로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김일성이 성장 과정에 외가 기독교 집안에 가서 장로 목사의 집안에 가서 잤고 중국에 와서도 김일성이가 천경명 활동 시기에 보면 100%다 목사 장로들이 김일성을 후원해줬어요. 유명한 성정도 목사라고 있는데 선정도 목사도 결국은 선정도 목사 집에서 김일성이가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김일성이가 대단히 기독교를 잘 안다. 그래서 어디 책에는 안 나와 있어요. 책에는 없는데 이거 제가 상상해서 지금 추정해 본데 하면 왜 이거 순서도 바꾸지 않았을까 하고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인류는 지난 수천 년 동안 인류 사회는 여러 사회적 발전 단계를 걸치면서 진화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화 발전될 때마다 거기에 해당한 사회를 반영한 리론이 나오고 여러 가지 정치 제도와 정치 정당이 나왔는데 지난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게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결국은 이건 뭘 말하냐? 김일성이가 딱 보니까 인간의 사고 영역, 인간의 간접론적인 사고 영역을 장악하고 세뇌시키고 이걸 운영하는 방식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 이 방법대로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김일성이가 결국은 이 십계명을 했습니다.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정말 재미납니다. 이거 십계명하고 10대 원칙을 한번 비교해보면 자, 야훼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0대 원칙에 이른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 주요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해야 한다. 북한이란 사회는 김일성과 김정일밖에 없다 이겁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김일성과 김정일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탕으로 높이 받들어 모셔야 한다. 순서까지도 쫙 갔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좀 보세요.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10대 원칙 제1조는 김일성이 개척하고 김일성과 김정일이 건 주체 혁명기와 성군 혁명위협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남한이 아무리 잘 살고 발전되고 풍부하고 돈이 많다 해도 남조선을 절대 넘겨다 보면 안 돼. 김일성이 만들어준 우리가 제일 좋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가야 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북한의 법률 구조가 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자, 북한에 이제 이런 식으로 북한은 이제 끊임없이 주민들을 이제 세뇌시키고 이제 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일반적으로 북한 주민들은 선택의 개념, 비교의 개념, 선거의 개념 이런 게 전혀 북한에서는 없습니다. 이게 북한 선거장에 내다 붙인 구호들이에요. 북한은 선거날, 최고인민의 대의원 선거날 외국인들을 데리고 선거장을 참관시킵니다. 외국인 데리고 참관시키는데 왜 선거장에 들어가다 외국인들이 선거장 입구에 있는 이런 구호들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 말 자체로 선거가 아닙니까? 선거라는 건 여러 가지 옵션, 가능성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가는 게 선거인데 그 선거장에 들어가는 데다가 모두 다 찬성 투표해라. 이거 선택하지 말고 무조건 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거라는 거는 A와 B, 김씨와 리씨가 생각이 같으냐 다르냐를 표로 가르자고 해서 하는 선거인데 북한은 선거장에다가 일심단결의 위력, 우리 둘이 생각을 같다는 걸 선거에서 해라. 이렇게 북한에서는 전혀 이거 선거 개념조차도 이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북한의 그 선거장입니다. 선거장에 가면 외국인들이 이제 선거장에 가서 외국인들은 이 선거장에 가면 제일 관심 가지는 게 외국인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북한에서 진행하는 이 선거를 선거로 볼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겁니다.
선거로 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네, 이건 선거로 벌 수 없는데, 원래 인민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선거는 레닌이라는 사람이 혁명할 때, 그때 첫 소비에트 국가를 만들 때의 선거는 인민민주주의 시스템 선거는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노동자 농민 소비에트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만한 큰 홀에 다 모여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누구를 모스크바에 보내겠느냐 하면, 그때는 와 서로 연설하고 뭐 세르게이를 보내자, 안드레이를 보내자 뭐 해가지고 투표하자 뭐 이렇게 해서 뭐 손 들어가지고 제일 투표 많이 받은 사람을 진짜 보냈어요. 그때는 그게 인민민주주의입니다. 그거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라를 운영하라는 게 인민민주주의인데, 자유민주주의는 뭐냐? 자유민주주의는 각 정당들이 공천을 받아가지고 이 후보를 뭐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당 이 후보를 해가지고 선거한다면, 인민민주주의는 각 당이 내는 게 아니라 같은 정견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아서 여기에서 누굴 보낼까 서로 논쟁과 이걸 통해서 한 명 뽑자라는 게 인민민주주의인데, 외국인들이 물어보는 건 여러 문제를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리프버는 하나일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인민민주주의에서는 리프가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최고인민회의고 우리 말하면 국회의원이고 그 옆에 사람은 도의회 의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뽑을 때 이 사람이 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평양까지 온다는 것을 미리 김정은이가 알고 사인했느냐, 아니면 이 사람이 다 선거돼서 평양까지 올라온 다음에 아느냐, 이런 걸 물어봅니다. 만약 김정은이가 누구누구 이번에 대의원 하느냐, 그럼 대의원 뭐든 정말 자강도 한국도 뭐 쭉 군별로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합니다 하고 보내서 김정은이가 오케이 하고 의사 김정은 숲에서 내려버리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이름을 넣고 사람들 동원해서 찬성 투표를 시키면, 이거는 선거일까요? 뭘까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걸 딱 보고 뭐냐면, 이건 선거가 아니고 임명직이다, 선출직이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국 대학에 가서 내가 이렇게 강의하니까 애들이, 공사님 그건 답정놈이다. 요새 이거 한국에서 유행되는 답은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거 선거가 아니고 답정론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시스템으로 이제 갈 수 있다. 제가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할게요. 북한에서 계속 아이 때부터 자라온 사람들은 선거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북에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은, 예를 들면 북한에서는 내가 이 사람 김정은이가 내세웠다라고 하면 무조건 북한 사람들은 찬성하고 손은 들고 내리는 데만 습관되는데, 이 습관을 어른이 된 다음에 시키면 이게 잘 안 돼. 이거 나도 뭐 선거권 있는데 내가 왜 이 사람을 딱 찍어야 하느냐, 이런 사람의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아이 때부터 무조건 위에서 내리보낸 사람은 무조건 손을 둔다라는 선거 운용 방식으로 아이 때부터 나라를 운영합니다. 여기 북에서 오신 분 있죠? 북에서 오신 분. 선언단 분단위원장 어떻게 선거하는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예? 북한은 이렇게, 자 인민학교 때, 자 우리 오늘 선언단 분단위원장을 선거하겠습니다. 선거 방식은 딱 이래. 어떤 방식으로 선거하면 좋겠습니까? 하면 한 애가 딱 앉았다가 손 딱 듭니다. 그러면 아무개당 뭐 말씀해보자. 그러면 북한은 다 아무데나 선연단, 청년동맹 당 딱 일어나서 집행부의 보안을 발표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집행부의 보안을 발표하겠습니다라고 이미 위에서 누굴 시키라는 걸 보면, 아무개 동물을 우리 학급 분단위원장으로 선거합니다. 추천합니다. 찬성하시는 동무들은 손을 드세요. 그럼 앉았다 쫙 내리세요. 자, 반대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개 동무가 이것을 우리가 이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오름이 된 다음에 선거에 가서 사람들이, 예를 들면 실제 선거 개념은 알고 있는데, 이거 내가 반대 투표했다가 내가 걸려서 내가 이거 감옥에 끌려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사람이 좀 어떻게 생각도 할 수 있는, 이렇게 이런 개념이 없이 아이 때부터 무조건 위에서 아무개 동물을 우리 반 청년동맹 비서로 선거합니다. 찬성합니다. 손 드세요 하면 예 내리세요. 이걸 아이 때부터 훈련시키기 때문에 어른이 돼서도 저도 모르는 사이 손이 계속 이렇게 어른을 내리게 이거 습관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살던 사람이 외국에 가서 애가 살다가 북한에 다시 들어오면 이 시스템을 대단히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 시스템을 신뢰를 하나 들게요. 우리 외교부에 있을 때 같이 일하던 옆 친구가 지금 같이 일하는데 갑자기 전화 왔어.
아들이 김일성 종합대학에 있는데 종합대학 당위원회에서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빨리 아버지가 이거 대학에 와라. 아버지가 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 학급에서 청년동맹 비서 선거하는데 애가 손을 안 들었다는 게 새가 손을 안 들어서 교원에 데려다가 왜 손을 안 드느냐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빨리 오세요. 그래서 눈을 땀을 흘리며 아버지가 뛰어갔으니까 사연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얘가 독일에서 중학교까지 졸업하고 북한에 와서 김일성 딱 독일 학교에 들어갔어. 독일 학교에 들어가면 학급을 조성해 놓으면 학급에서 이 학급 반장과 청년동맹 비서를 선거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답정 내는 거죠. 누구를 하자. 그런데 이거 회의 형식은 선생님이 나와놓고 자 우리 청년동맹 비서를 선거하겠습니다. 어느 동부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해가 또 말씀하세요. 미리 다 이거 짜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보안을 발표해 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집행부의 보안을 발표했습니다. 아무개 동무를 우리 학급 청년동맹 비서로 선거합니다. 찬성한 동들은 손 들어주시면 쫙 도는데 얘가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얘가 외국 가서 잘못 되나니까 키가 크고 덕지가 이러는데 눈이 나빠요. 그러니까 덕지 큰 놈이 애 앞에 앉았는데 손 안 들고 가만히 있으니까 선생님이 아 얘가 이거 모르고 안 드는가 보다. 아무개도 왜 손을 안 드는가.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야 독일에서 지금 가지 들어와서 편입생이니까 나는 구동무와 생활에만 경력이 없기 때문에 돈을 못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북한 애들이 이런 거 북한에서 태어난 애들은 처음 보는 게 와 애들이 웃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도 당황했지. 이런 일은 없었는데 갑자기 난 걔하고 생활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손을 못 들겠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북한에서는 이렇게 되면 회의를 중단합니다. 뭐 이렇게 했다 해도 문건에다가 학급 전원이 100% 찬성 이렇게 써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의를 잠시 쉬어야겠습니다. 딱 선언하고 데리고 나가서 야 너 독일에서 와서 잘 모를 수 있는데 이건 무조건 손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이 아니 무조건 손 들 거면 왜 회의를 왜 합니까 선생님? 그렇잖아요. 무조건 손들 거면 회의를 가면 뭘 필요하냐. 그저 오늘부터 얘가 청년동맹 우리 학교 반장 겸 청년동맹이니까 얘 말 잘 들어와 끝내면 되지. 회의를 딱 갖춰서 뭐 손 들었다는 이런 찬반 이런 의식은 이거 왜 불필요한 걸 왜 하느냐. 그러니까 선생하고 논쟁이 붙으니까 선생이 말이 막히는 게 지금 얘 말이 맞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한테 전화해서 빨리 와서 이거 얘를 좀 이거 교양해라. 그래서 제 친구가 가서 밤새 집에 데려가서 이거 북한에서 하는 거 좀 물어보는 거죠. 손 들고 내리고 이거저 다른 거 필요 없다. 그저 들었다 놨다 이거만 잘하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선거 개념이 북한에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최고인민이라는 국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최고인민의 국회가 1년에 며칠 할까요? 한번 여러분 3일 일반적으로 북한은 최고인민의 1년에 한 해 하는데 하루 해요. 간혹 2번에 이틀 할 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다 하루 내지 이틀밖에 안 해요. 왜? 북한의 최고인민회는 한국의 국회처럼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데가 아닙니다. 이미 다 만들어놓은 법을 내내면 최고인민회에 가서 손 들었다 놨다 하루 동안 하고 헤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초보적인 선거 개념도 이제 북한에서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제가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에서 정치운영 구조에서 김일성이나 이제 김씨 가문이 북한의 최고 권력이다. 최고 권력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핵 문제와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거 사진 좀 보세요. 이게 지하철인데 지하철에서 김정은이가 이렇게 담배 피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병원에서도 이렇게 지금 김정은이가 앉아서 담배 피우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러 번 생각하신 데는 이게 북한 TV로 계속 북한 노동신문과 TV에 나온 사진들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이걸 보면서 북한 사람들은 야 저거 지하철에서 김정은이 저 담배 피우네 저거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에?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 북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한다면 북한은 보도관제를 실시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보도는 사전에 다 당 선동부에서 다 하고 만약 용하다 하면 김정은이가 설사 담배 너무 피우니까 밑에 간부들이 뭐 김정은이가 걸쳐니까 담배 꺼내니까 피우십시오 이렇게 하고 영화 나갈 때는 다 카트에서 내보내야 되잖아. 그래야 국가 지도자로서 이미지 관리인데 왜 카트하지 않고 북한 언론은 김정은이가 저렇게 병원에서도 담배 피우고 타가소에 가서 담배 피우고 유치원 애들 방에 들어가서 이걸 계속 내보낼까요? 바로 그겁니다. 북한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저거 담배 피우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걸 당연시로 받아들입니다. 왜? 제가 아직 이야기했죠. 수령은 모든 법의 위에 있다. 이건 수령은 하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수령이 저렇게 한다고 의문을 가지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제일 영국 사람들하고 사업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영국 사람들하고 딱 대화하면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태공사 하나 좀 물어볼게. 북한에 법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야 그거 질문이라게 야 세상에 법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냐? 당연히 법이 있지. 제가 이렇게 답변하면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자. 북한에서 지하철에서 다가서 유치원에서 병원에서 담배를 피우는 게 허용되느냐 허용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얘가 뭘 물어보는지 모르고 야 당연히 야 세상에 지하철 병원에서 담배 피우는 거 허용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당연히 금연이지. 그러면 딱 말해요. 그러면 김정은은 어떻게 피우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저는 뭐라고 답변할까요? 북한은 매뉴얼을 어떻게 해줄까? 이게 매일 외교관들이 매일 부닥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계속 북한이 내보내니까 외국인 한국 사람들이 이런 비례를 듣는 여러분, 제가 북한을 대표해서 지금 서울에 내려왔다고 하고 여러분들하고 소주 마시면서 쓸모없이 얘기한다면 한국 분들이 이런 질문 안 하시겠어요? 아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거 담배 피우는 게 자꾸 영화에 나오는데 그런 건 좀 카트에서 내보내면 안 될까요? 그거 왜 못 내보냅니까? 이런 질문 당연히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럴 때 북한은 어떻게 매뉴얼을 내려보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왜 김정은이 영화에 담배 피우는 게 계속 나오느냐? 북한은 매뉴얼이 이렇게 됐습니다. 저도 항상 이렇게 했어요. 딱 김정은이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합니다. 당신과 내가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서로 하려면 대화에서 가장 기초적인 문제는 서로 차이점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이 대화의 기초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이러한 질문을 한 거는 이건 나하고 대화를 하자는 게 아니고 나의 감정을 자극시키려는 도발이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질문에 답변할 전혀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북한은 매너리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괜찮아요 매너리? 그럴듯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법률 구조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 위에 지도자가 있는 거하고 법 밑에 지도자가 있는 게 이게 현실 생활에서는 이게 대단히 이제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실례를 하나 들게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세계 식량 계획이 있습니다. 북한에 세계 식량 계획에 외국에서 한 40명의 외국인들이 와서 일합니다.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국제공동체에서 쌀을 주잖아요. 쌀을 주면 세계 식량 계획 외국인들이 그걸 뭐 지방에 나가서 리페일합니다. 어느 지방에 어느 군에 쌀 1,000톤이 갔다 하면 외국인들이 차 타고 와서 1,000톤을 배급소에서 주는가 다 보고 오케이 다 주는가 보고 차 타고 평양에 올라가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다 보고 올라가면 북한은 논아서 쌀을 다시 걷어서 군대에 보내고 이렇게 하는 이걸 보고 북한에서는 군대 리페 행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거 한때 그 세계 식량계획 대표로 누가 왔느냐? 네팔 여성이 왔어요. 근데 네팔 여성은 우리 한국 여자가 딱 비슷하잖아요. 더군다나 네팔 여성들은 우리 북한 여성들보다 얼굴이 더 좀 시꺼하고 좀 약간 감잡잡해요. 그러니까 네팔 여자가 와서 옷도 북한 사람처럼 입고 그리고 이제 일본 아이들 도요타 그 SUV 하얀 거 타고 이렇게 식량 분배를 다니는 거예요 여자가. 그런데 이 여자가 와서 현실적으로 북한말을 잘 못해서 영어로 할 때야 북한 사람은 이게 외국인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일반적으로 다 보면 이거 북한이 평범한 농촌 아줌마인가 다 이렇게 생각해 이 여자를. 그런데 하루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여자가 딱 지금 SUV 타고 지방에 또 쌀 분배 리페를 나가는데 북한은 도로 있잖아 도로에서 이제 쌍방향으로 가는 길이 하나고 오는 길이 하나인데 북한은 한국처럼 도로가 이제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흙도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앞에 차가 나서서 달리면 거기서 먼지가 쫙 나오기 때문에 그 먼지를 뒤에 차가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뭘까요? 그 차를 빨리 추월해서 그 차 앞에 가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군대차가 덜렁덜렁 하면 좋지 못한 차니까 가니까 뒤에서 가는 이 네팔 여자가 빵빵빵빵 하고 좀 비켜라 내가 좀 빨리 가게 이렇게 경적을 울리는데 이 앞에 군대차가 있고 거기 대령이 탔는데 길을 안 비키는 게 딱 불리다 보니까 아니 이게 뭐 3인차가 지금 군대 보고 비키라니까 이거 어디다 대고 이거 그래 가니까 여자가 그냥 빡빡했어요. 그러니까 차 세워 운전수 보고 딱 세우라고 내려와서
북한 여자인 줄 알았지. 창문을 열고 여자를 꺼서내서 기쌈을 하나 때려서 근데 이 여자가 막 툭 쓰러졌어. 코피 터지고. 그다음에 차 타고 갔지. 북한 사람이 그렇게 군대 대령 한 대 맞았으면 찍소리 못 하겠는데 이 여자는 그 자리에서 차를 돌려 타고 평양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피가 난 걸 그대로 가지고 북한 외교부에 찾아와서 항의했어. 내가 맨날 메시 북한 어느 도로에서 조선인민군 차보로 메티메티에 타고 있던 군대 대차한테서 기쌈 하나 맞아서 내가 피 터졌다. 그래서 결국 그거 아닌 거죠. 북한의 외무성에서 김정일이라는데 이거 보고 와야 되거든요. 그때 북한 전역에서 보면 이렇게 도로상에서 외국인들을 자꾸 군인들이 구타하는 현상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질서를 세우자.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대책적 의견하고 북한군 전군에 이런 사실을 알려주어서 이번 기회에 단단히 비판을 주어서 좀 군대 기강을 잡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 보냈어요. 근데 김정일이가 딱 이거 보더니 세상에 이런 놈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나라 망신을 시킨 놈이 있다니 이놈을 당장 체포해서 총살하라고 거기다가 글을 딱 써서 내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법치가 하는 그 인치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군대가 외국인을 기쌈 때렸다 하면 법에 따르면 뭐 영창에 며칠을 줬든지 뭐 징역을 보는지 이게 법에 따라서 처벌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가 이 세상에 이런 데서 그럼 잡아서 다 모여놓고 공개 총살해 하면 총살하는 게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 왔다 갔다. 네. 이게 이제 법치와 인치의 차이점이다.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이때 여기서 이제 북한에서 법 구조와 이제 그 법 구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이게 지난해 나온 영화 박열이라는 영화입니다. 박열이라는 영화 보셨죠? 네. 박열 영화 다 보셔서 다 알겠지만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박열이라는 이 아나키스트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독립시킬 것인가라고 생각하다가 일본 천황을 내가 테러하면 우리가 독립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중국에서 화약을 들여다가 일본 경찰에 잡혀서 결국은 일본 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재판받아서 해방될 때까지 현실적으로 살았습니다. 일본 애들이 법에 따라서 죽이지 않고 재판하다가 8.15 해방을 맞아가지고 살았는데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이 이 사람이 일본 법정 재판정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시고 여러분이 이자 제가 말한 데 기초해서 일본 법정에서 가능했던 일이 현재 지금 북한에서 불가능하다. 가능하다가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장면 하나씩 찾아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철저히 했다고 제가 말을 많이 했는데 고증에 철저했다는 것을 모르고 영화를 보시면은 우리 영화라도 저 일본 대법정에서 저러고 나와도 되는 거야 할 정도로 좀 황당한 그런 장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일본인이 쓴 가능 부분이 있고 평전에 자, 보셨죠? 북한에서 불가능한 장면 하나씩 좀 쳐줬어요. 어떤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제재하면 못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이 박열은 지금 일본 법적이지만은 고종 황제의 옷을 입고 나는 조선 사람이다라는 걸 알리면서 지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피의자가 자기 정체성을 알리면서 지금 들어가잖아요. 지금 이런 일이 북한에서 있을 수 없다. 네. 그다음에 또 허송출이 없이 자유로운 몸으로 들어가지 않고 북한에서는 허송출이 묶여 들어갈 것이다. 그다음에 또 방청객에서 방청객이 나와서 야 힘내라 하는데 북한에서 전당 큰일 나겠지. 방청객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옷 민간인 법으로 저런 자기 정체성을 알리는 법을 못 입거나 그 다음에 또 구류된 구류 신분의 옷을 입을 것이다. 그 다음에 머리를 못 들 것이다. 그 다음에 구타당했을 것이다. 박열은 일본 법으로 보면 이겁니다. 일본 법을 보면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만대해서 테러하려고 천황을 테러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 지금 우리 보면 안체제인 사람 정치범이죠. 그런데 북한에서 정치범 북한 체제를 만대하는 사람을 재판할 수 있을까요? 재판 자체가 없습니다. 재판 자체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인류 사회를 이제 우리가 구성할 때 노예 사회부터 공건 사회, 동건 사회부터 이제 자본주의 사회 이런 발전 단계를 걸치는데
우리가 근대 사회와 전근대 사회를 가르는 기준은 근대 사회다라고 할 때는 법을 만들어 놓고 성문화된 법을 만들어 놓고 절대 권력자인 왕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법에 따라서 나라도 통치하고 판결도 하는 걸 우리는 법치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처럼. 그런데 이거 법치 사회가 나온 거는 몇백 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법이 아니라 절대 권력자인 왕이 자기 결심에 따라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사는 목도 치게 한 걸 우리는 인치사회라고 합니다. 인간이 통치한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이 인치 법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건 북한밖에 없어요. 뭐 거모부도 막 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법적 법리 검토가 있습니까? 이복형도 죽이고 자기 정치적 반대파를 다 죽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수많은 공황 권력이 있고 거기도 법적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왜 이렇게 정치적인 반대파들은 법리 검토를 걸치지 않고 저렇게 무자비하게 칠 수 있느냐? 이건 왜 그런가 하면 북한에서 북한 주민들을 가를 때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영토에 사는 모든 주민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호칭이 국민이죠. 나라 국자를 씁니다. 국민. 일제 때는 뭐라고 했을까요? 일제 때도 신민 혹은 국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 때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나라에서 사는 사람은 정치적 견해와 이건 다 가질 수 있어도 결국은 다 같은 민이다. 백성 민자를 쓰는 겁니다. 북한은 뭐라고 할까요? 북한은 인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민이라는 북한에서 하는 인민이라는 개념에 북한에서 말하자면 북한에서는 반당 반혁명 분자라고 하는 사람이 인민 개념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인민 개념에 들어간 사람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살을 몰고 사람 하나 쳤어. 또 사람이 죽었어요. 그럴 때 내가 재판을 받을까요? 재판을 받지 않을까요? 이건 재판을 받습니다. 왜? 나는 사람을 죽였어도 아직까지도 인민이에요. 그러니까 법 검토를 걸 거. 그런데 내가 야 몰래 저거 하지도 않고 친구들끼리 모여 앉아서 야 저 김정은을 좀 어떻게 좀 뒤집어 엎지 못할까 이렇게 작당하다 잡혔어요. 이럴 때 내가 재판을 받을까요? 못 받죠. 왜 못 받을까요? 난 인민이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는 난 반당 반혁명, 그때는 인민이 아니고 분자입니다. 분자. 반당 반혁명 분자. 이렇게 내가 반당 반혁명 분자는 무조건 국가보협에서 잡아다가 검토해보고 총사라든지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이게 북한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게 북한의 이제 권력이 돌아가는 운영 방식이에요. 방식인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북한은 수령관리제라고, 수령관리제의 방식인데 이 김정은이라는 절대 권력자가 있고 그 밑에 모든 기관들이 이렇게 쭉 놓여 있는데 이건 김정은과의 관계에서 수직 관계에 있습니다. 이게 북한과 이전 소련이나 중국, 베트남과 같은 지금 공산국가들과의 차이점입니다. 원래 공산주의 리론에 의하면 공산국가들은 철저히 집체적 영도 체계를 보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집체적 영도 체계를 보장한다는 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권력의 최고 마지막 이 결정 채택의 최고 마지막 단계는 수령이 결정하는 것이나 당 정치국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 정치위원들이 다 모여서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토의해서 정치국 결정서로 만들어내는 것이 해야 된다. 그래서 집체령도 시스템인데 북한은 수령유일 시스템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게 김정은이가 6차 핵실험에 서명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핵실험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이거 대단히 북한이라는 한 개 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핵실험을 한다는 거 벌써 제재를 각오하고 경제가 어느 정도 내려갈 걸 각오하고 다 여러 요소를 결정해서 핵실험을 하겠느냐 말겠느냐를 결심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을 당 정치국에서 이런 간부들이 모여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토의해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되겠는데 북한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북한은 다 공개합니다. 이렇게 문건을 올려버려요. 딱 조선민주주의민주공화국 국방과학원에서 올립니다. 대륙간 탄도 화성 14형 발사 준비를 끝낸 정경과 대책 보고 문건이 딱 올라면 김정은이가 이걸 딱 보고 당 중앙은 대륙간 탄도 로켓 시험 발사를 승인한다. 7월 4일 이거 뭐라 그러지? 오전 9시에 발사하라. 그걸 썼어요. 이걸 영화로 또 쫙 내보내요.
북한. 이렇게 모든 거는 김정은이가 유일하게 권력이 결심해서 내려보낸다. 이런 시스템을 북한은 신문과 통신 방송을 통해서 계속 내려보내요. 그런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김정은이가 30대 초반, 김정은이가 정권 잡았을 때는 20대 후반이었습니다. 김정은이가 뭘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완전히 모른다고 하면 아니겠지만 어쨌든 김정은이가 젊은 사람이 북한에서 수십 년 동안 있은 이런 간부들이나 모든 이 행정 집단보다 김정은이가 잘할 수는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이건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에서는 수령은 인간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이건 하나님과 같은 겁니다. 아까 일상측의 10대 열칙이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건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느님으로 만들 수 있는 국가 운영 시스템이 동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동작하냐 실천적으로 제가 직접 느낀 사실을 한 가지 이야기할게요. 제가 영국에 있는데 저한테 이 3층 서기실에서 저한테 지시가 내려옵니다. 이 3층 서기실에서 이 3층 서기실이죠. 이 3층 서기실이라는 건 뭐 하는가 하면 김정은의 자체는 잘 몰라도 괜찮아. 잘 몰라도 괜찮으면 북한의 제일 머리 똑똑한 전문 관료 집단이 이 3층 서기실이라는 보이지 않는, 제가 오늘 책 가져 3층 서기실이라면 3층 서기실이라는 보이지 않는 집단에 다 뽑아서 들어갑니다. 여기 일단 뽑혀 들어가면 결국은 여느 데서 살지 못하고 중앙당 통제국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온 가족이 집단 생활하고 친척이든 형제든 누가 그도 만나지 못해. 일단 안에 들어가면 늙어 죽을 때까지 나오지도 못해요. 이 3층 서기실이 우리를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과 같은 동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국방, 보건, 외교 이 전문가들이 똑똑한 애들이 각 분야별로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애들이 예를 들면 김정은이한테다가 군대에서 뭘 보고를 했다면 김정은이가 잘 모를 게 아니야. 그러면 이 문건이 외형상 보고되는 이자 방금 한 것처럼 6차 핵실험 한 것처럼 김정은한테 보고되는 것처럼 되지만은 현실적으로 내막적으로 보면 이 문건이 3층 서기실에 갑니다. 그럼 3층 서기실에서 이걸 김정은한테 보이면 김정은이가 물어봐요. 전문가들한테. 자, 이거 핵실험을 해야 되겠느냐 말아야 되겠냐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옆에서 전문가들이 다 준거주면 말하자면 이거 하느님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다 듣어보고 김정은이가 최종 그러면 그렇게 하자라고 이제 나가는데 신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3층 서기실에서 저한테 지시가 와요. 하루 무슨 지시가 왔는가 하면 런던 안과병원에 가서 안과병원 설계도를 구해서 보내라. 이런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갑자기 왜 안과병원 설계도가 왜 필요할까 해서 안과병원 설계도를 구해서 북한에 보냈어요. 보냈더니 또 한 달 있다가 또 지시가 물음들이 질문서가 내려오는데 질문서가 이런 거 내려옵니다. 1층에 예를 들면 이거 눈 이거 시력 재는 게 옆에 안경빵이 있고 그 옆에 또 뭐 있고 뭐 있는데 왜 이렇게 구도를 이렇게 설계했느냐, 2층에는 왜 이렇게, 이걸 하나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거 아무렇게나 막 배치한 줄 알았어요. 그거 치료실을. 그 안과병원은 그 건축 설계사한테 가 물어보니까 거기에도 다 이론이 있습니다. 왜 안과병원은 이렇게 설계하고 순서를 이렇게 넣느냐, 우학적으로 법률적인 견지에서. 그래서 이런 거구나 하고 다 그 사람 말한 걸 그대로 내가 베껴서 이제 북한에 보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게 한 달쯤 있다가 김정은이가 북한의 평양시 동평양에 건설한 안과병원 건설 현장을 지도하셨다라고 신문에 쫙 나와요. 그러면 김정은은 다 거기 가서 담배 피우면서 야, 병원 어떻게 한다고 한번 얘기해봐 하면 거기 간부들이 탁 나와서 설계병원에다가 자, 우리 뭐 설계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건설하고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김정은이 탁 보고 있다가 실제 김정은은 그 병원에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한 달 전부터 한 겁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안과병원 어떤 음식으로 건설하고 이런 걸 자기 잘 모르니까 삼층석 있을 때 병원 분과 있는 애들이 딱 달라붙어서 자, 다른 나라는 이렇게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실제 김정은이가 그걸 자기가 안고 할 게 뭐 있어? 그래, 그러면 뭐 빨리 병원 설계하는 애들한테 내려가서 그대로 하라게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절대 하고 공유하지 않고 자기가 딱 내려가서 다 묻고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뜯어고쳐 이렇게 하면 그럼 왜 뜯어고쳐냐? 이걸 쫙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면 머리 호 이런 노박사들이 김정은 말을 듣고 와, 이런 걸 다 아시냐고 받았을 거죠. 적자생들. 이렇게
자네들을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북한은 이제 만들어 간다. 그걸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거 제가 좀 다 건드릴게요. 자, 마지막에 이게 이 북한에서 선동 이거 문제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앞으로 좀 건드리고 북한에서 제가 이야기했죠. 김씨 일가가 북한을 영원히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놓은 여러 측면 중에 하나가 아이 때부터 북한 사람을 이거 어떻게 하면 이 김씨 일가가 대대선선 북한을 끌고 나가는데 전혀 저항 세력이 되지 않게 복종만 하는 전제로 만들 것이냐 이걸 대단히 연구했습니다. 김일성이가 대단히 연구했어요. 뭐 여러 가지 나라라는 거는 물론 국가 권력은 강제력입니다. 국가 권력은 강제력인데 강제적인 방법으로만은 안 돼요. 제가 도중에 건너내 시간에 건너뛰어서 북한에서 감시 통제제도 뭐 김두대도 제가 넘어뛰었는데 이렇게 감시하고 통제하고 말 안 들으면 강제로 내다가 공개 청살하고 공포심을 조장하고 이것만 가지고서는 사람들을 저렇게 순종시키는 전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 영역을 지배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지배했느냐? 북한은 바로 주체사상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주체사상의 핵심은 인간입니다. 인간이 결국은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한테는 생명이 두 개가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는 정치적 생명이 있고 다른 하나는 육체적 생명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육체적 생명은 부모한테서 받는데 육체적 생명은 태어나서 마지막에 죽으면 육체적 생명은 끝난다. 그런데 인간은 육체적 생명 외에 정치적 생명이라는 거 있는데 정치적 생명은 수령한테 충성 다 하고 이렇게 되면 정치적 생명은 영원히 간다. 그래서 정치적 생명 영원설이라는 걸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걸 알 때부터 북한은 계속 가르쳐요. 이걸 가르칠 뿐만 아니라 북한의 모든 사람들을 모든 정치 조직에 미성년 때부터 다 망라시켜 놓습니다. 9살에는 소년단에 들어가고 14살에는 청년동맹회 조직에 들어가고 그 이후에는 여맹, 농군맹, 진맹, 당 모든 정치 조직에 망라시켜 놓고 끊임없이 정치 조직 생활을 시키고 정치 조직 생활을 잘하면 말하자면 김씨일가에게 충성하면 죽어서도 영생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자 이렇게 북한 사람들은 곳곳에다 동상을 세워놓고 아이 때부터 북한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4살 5살 되면 한국처럼 부모가 애들을 데리고 타가서에 가죠. 타가서에 가면 타가서에서 4살 5살 되는 애들 말다들 잘못하는 애들한테 제일 먼저 배워주는 건 뭘까요? 예? 고맙습니다. 예, 제일 먼저 하는 거는 타가서 유치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크게 김일성, 김정일의 그 유화 작품을 놓고 애들이 들어가면서 거기서 무조건 아침 처음에 그거 보면 인사습니다. 인사시키는 것부터 시작해. 요만할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해서 그리고 우유를 주든 뭘 주든 주면 거저 절대 못 먹게 하고 딱 서서 아버지 원수님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라고 이걸 아이 때부터 훈련시켜요. 그래서 파블로브라는 러시아 사람이 이거 연구를 해서 어떤 걸 인간은 조건 반사를 한다라고 연구를 그러니까 짐승만 조건 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 데는 인간의 자체의 사고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인간은 조건 반사를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짐승보다도 인간이 더 조건 반사를 해요. 그래서 아이 때부터 이렇게 계속 김일성이나 김정은만 보기만 해도 저절로 머리가 이렇게 숙여지게 계속 만들어서 일생 평생 머리를 끄덕이게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김일성이나 김정은, 김경일만 보아도 저저 머리 사이에 무슨 머리가 숙여지게 만드는 이런 순응하는 존재로 이제 만든다. 그래서 북한 시스템은 이제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아주 아이러니한 이야기 제가 하나 할게요. 여기 북에서 분들 있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북에서 억가라는 말 들어봤지? 예? 한번 북에서 억가 대상이란 뭐냐 한 걸 한번 좀 이야기해보세요. 억가 숫자 다 쓰십니다. 숫자 5 억가 대상. 그러니까 이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앞으로 여러분들 기자분들도 있고 제가 대학에 가서도 이제 특히 북한을 공부하는 분들 앞에서 많은 걸 얘기하는데 북한 사람하고 이제 앞으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하면 이게 문화적인 이 차이점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이게 북한에서 억가라고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예쁘게 생긴 애들, 여자가 예쁘게 생겨서 이제 북한에서 15살 되면 인민위원회 억가 지도원이 다 나가서 학교에 나가서 명령을 작성해요. 예쁘고 피부가 곱고 키가 크고 이런 애들은 다 억가 지도원에 장악했다가 그 좋은 체격이 일정한 정도까지 되면 그 다음에는 토대가 걸리지 않느냐 말하자면 그 다음에 병이 없냐 다 해가지고 오케이 되면 그 다음에 뽑아서 평양에 보냅니다. 평양에 보내면 평양에서 억가대성으로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구분해요. 뭐 악기 잘하거나 춤 잘 추는 애들은 무용조 뭐 그다음에 병원 봉화병원 같은 데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초대해서 갈리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걸 보고 북한에서는 억가대성이라고 하는데 만약 한국이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우리 이전 때 가지고 있던 시스템이잖아요. 우리가 이전조선 때 국녀들.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 자기 딸을 그런 데 보내는 걸 좋아할까 싫어할까요? 한국에서는. 예? 미스 코리아 땀이다. 북한에서는 최근에 좀 인식이 바뀌었지만 지방에서는 이렇게 억가대상에 뽑혀서 딸이 올라가면 그건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을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하고 완전히 차이 나는 게 왜? 우선 거기 올라가면 예를 들면 수령을 한국 같은 수령을 가까이에서 먼 가까이에서 수령이 아닌 걸 보장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서 최고의 요구입니다. 하늘을 가까이서 보장하기 때문에 네. 뭐 경제적으로 편안하고 잘 살고 뭐 잘 먹고 이건 문제예요. 이게 심리적으로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외국인들과 국제 언론 단체들에서 이걸 지금 대단히 이걸 지금 문제시하는데 이거 억가대상 이설주도 억가대상이었어요. 네, 이설주도 고져 있는 게 아니라 아이 때 잘생기고 뽑혀서 이설주도 억가대상에 뽑혀가서 기쁨조에서 노래하는 거죠. 억가대상을 일단 뽑히면 그 순간부터 부모들하고 끝. 집에도 못 와요. 안에서 집단 생활하고 같은 집에서 생활합니다. 우리를 말하면 이제 옛날로 말하면 궁중예술 때나 같이 그런 비슷한 생활합니다. 이설주도 그래. 김정은의 어머니 고영이도 억가로 뽑혀서 결국은 기쁨적 무용단에 있다가 결국은 김정은의 면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직접 포스트 레이디 연구인이 되니까 거기 가서 그래서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21세기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이 운이라는 방법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국가 체계가 이렇게 있다니까요. 국가에서 이런 시스템이다. 이걸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세대교육 문제인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수령을 위해서는 자기 몸과 마음도 다 바쳐야 한다는 사상으로 계속 강의하고 이제 세대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게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1년 전에 집에 앉아서 TV를 보는데 이만갑이라는 거 아시죠? 이만갑 프로그램 TV를 보는데 프로그램에 TV에서 MC가 북한에서 북한군 장교로 있던 여성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북한군에서는 어떤 노래를 자주 부르느냐. 그러니까 이 여성이 나와서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장군님은 명사수 우린 명중탄 이런 노래 부르는 게 그럼 여러분 한번 가사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장군님은 명사수 우리는 명중탄 그러니까 그러면 수령과 이 일반 국민은 어떤 관계라는 소리죠? 명사수라는 거 아시죠? 총 쏘는 방아쇠 당기고 총 쏘는 사람 이게 방아쇠 당기는 건 명사수고 명중탄이라는 거 그 탄창에 들어가면 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노래로 그 다음에 교과서 강령으로 청북당 정신을 해가지고 아이 때부터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령이라는 존재와 나와의 관계는 결국은 수령은 총을 쏘는 사람이고 나는 그 총 아래 재어지는 총판이다. 이런 생각으로 북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뭐 800만 총폭 기회가 있으면 청년들이 김정은 앞에서 맹세단이 우리는 800만 총폭단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앞으로 물론 전쟁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만일 전쟁이 일어난다 해서 만약 이런 생각을 가진 북한 청년들이 있다면 이거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네. 북한에서도 그런 800만 총폭탄 되겠다고 결의 다진 적 있어요? 이게 그 2차 대전 때 보면요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 웃습니다. 아, 그게 뭐 가능한 일이냐. 뭐 말로는 김정은이가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그 앞에서 800만 청폭탄이 되겠다고 말로는 하겠지. 그러나 실전적인 행동에서는 야, 그거 믿을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되는데 이거 시스템을 이렇게 갖춰놓고 끊임없이 세뇌 교육을 계속 시키면요. 그렇게 안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2차 대전 때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미가지 생각나시죠? 일본이 그런 식으로 세뇌 교육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미국 군함에 진짜 청폭탄이 돼서 천황과 자기가 관계에서 나는 천황을 위해서 목마는 나는 탄알이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때 2차 대전 때 보세요.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군하고 싸울 때 섬을 하나씩 점령하는데 미군이 제일 충격받은 건 뭔가면 섬을 점령하는데 군인들이 일본 군대가 항복 안 하고 다 죽었어요. 그럼 거기에 남는 거는 결국은 일본 군인들하고 같이 있던 그 부인들과 애들인데 부인들과 애들이 어떻게 하죠? 미국 군대가 들어오니까 애들을 안고 절벽에 올라가서 절벽에 쌓아서 자살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전혀 이럴 필요가 없는데 계속 이렇기 때문에 이거 완전 미국이 그때 미국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군 장교들이 뭐냐 이런 식으로 태평양 전쟁이 전개된다면 일본 본토까지 점령하려면 얼마나 많은 미군이 더 죽어야 되냐 계산해 보니까 결국은 이건 아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원자탄 한 방을 본토에 또 들여서 빨리 끝내는 겁니다. 이런 세뇌를 가진 사람들하고는 이게 말이 이게 원리가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북한을 만들자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 2차 대전 때 소련 군대가 베를린을 이제 한남에서 딱 포위하고 항복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여러분 다 아시죠? 내가 살아있는 한 어떻게 항복 명령을 내리겠느냐? 난 죽겠으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너희 밑에 장성도 너희가 항복하라고 해 하고 히틀러 먼저 자살해서 없어지고 그다음에 히틀러가 이제 항복서에 수표합니다. 그래서 군인들 사이에는 이제부터 그 싸움 끝나고 사인 끝나고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 이후에 베를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다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소련군 땅콩들과 소련군 소사들이 평화로대로 막 지나가는데 곳곳에서 이 어깨 북한에서 발사관이라는데 한국말로 이거 파주 이게 뭐죠? 땅 까버리는 거. 아니 막판으로 북한에서 발사관이라 한국말로 뭐죠? 이렇게 미국 땅을 연합하고 쏘는 이거 있잖아요. 바주카포. 곳곳에서 바주카포를 쏘는 땅을 까고 소련 군대가 지나가면 건물에서 기관 총이라는 사이에서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소련 군대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포위하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누가 있을까요? 애들이 있는 겁니다. 애들은 히틀러 청년단 아이들은 야 이제 싸움이 끝났어라고 해도 이게 심리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지하실 아파트 다 보면 옥상 이런 데서 지금처럼 바주카포를 하면서 다 전쟁이 끝났는데 쏘는구나 쏘는 그게 잡아내고 보니까 애들이니까 이거 뭐 법에 그러니까 결국은 공차를 걷어 차고 엄마 내가 사람은 죽어나가지만 이렇게 하면 세뇌교육이라는 게 대단히 위험한 이런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제가 이거 사진이 그거죠. 몇 년 전에 북한의 미국 공원단에 내려왔다가 김정일이 포스터가 비에 맞는다고 장군님께서 비에 맞는다고 떼내려와서 저거 보니까 대학생들 딱 충격받았잖아요. 아니 포스터가 비에 맞는데 왜 북한 사람들은 저거 장군님이 비에 맞는다고 저거 이상하시고 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김일성이가 이제 첫 번째로 북한의 공일 구조를 만들어내는 데 스위스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신과 같이 전제해놓고 10개명을 벤치마킹해서 10대 원칙을 만들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김일성이가 이조 조선을 잘 요구해왔어요. 저희 이조 조선이 어떻게 500년이 갔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 있지만 이조 조선의 500년 갔었던 중요한 원인은 바로 이조 조선을 신분사회, 계급사회로 만들어 놓는 게 원인이다. 그래서 일정한 핵심 엘리트층이 그 시스템 안에서 정치적인 특권과 경제적인 특권을 누리면 그 엘리트 집단이 북한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데 관심을 가지는 게 만들자. 그래서 이조조선처럼 북한에서는 북한을 이렇게 계급 사회화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북한 주민을 이게 분류로 나누고 구체적으로 보면 크게 보면 핵심, 동경, 적대 계층으로 이렇게 북한 주민을 딱 갈라놨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일반적으로 신분 상승이 거의나 불가합니다. 예를 들면 자 내가 북한에서 외교관했죠. 그러면 북한에서 공부 잘한다면 다 외교관이 될까요? 아닙니다. 어떠한 계층, 어떠한 출신 사회만 외교관이 됐다. 벌써 스타트 출발점에서 다릅니다. 그러면 내가 낼 기준은 북한에 거시제도가 있을까요? 왜? 익명. 네. 왜 북한은 그러면 거시제도를 못할까? 전 세계적으로 한국처럼 행정거시, 외무거시, 사법거시 뭐 이렇게 거시제도가 없이 국가 공무원들을 충원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거시제도가 없을까요? 맞습니다. 임용. 왜 거시제도를 하면 거시제도가 기본 정적은 뭡니까? 인재를 뽑잖아. 인재를 뽑아서 나라를 운영하기 때문에 다 거시제도로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좋은 방식인데 왜 북한 안 하는 거야? 몰라서? 네? 출신, 당원 출신, 네. 원백기 출신만 위에 앉힌다. 네. 거시제도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말하자면 북한에서 하층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신분 상승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애들이 다 올라와서 법관도 되고 판사도 되고 당 간부도 되고 군대 사령관도 되고 해봤어요. 그러면 걔들이 마지막에 뭘 바꾸자고 할까요? 나라를 바꾸자고 할 때는 그러니까 이 신분제도에서 북한은 이제 거시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이제 북한이라는 어떤 나라는 걸 이제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거는 핵 실험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된 이제 핵 문제 좀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핵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게 지금 북한 시스템과 이것을 연결해 봐야 된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왜 지금 김정은이가 저렇게 아니 미사일도 쏘고 막 저렇게 나올까요? 하나에 해당 결된 게 원래 북한이 생각하는 거는 북한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미 북한 외에 파키스탄이나 인도나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이 이미 이 레이드 라인을 넘어서서 핵 보유국이 됐습니다. 다 됐기 때문에 아니 인도도 되고 파키스탄도 되고 이스라엘도 되는데 북한이 핵 보유국이 못 될 이유는 없다 이겁니다. 가장 여기서 북한이 생각하는 건 뭐냐? 핵 보유국이 되려면 명분을 잘 세워서 시간을 끌면 핵 보유국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왜? 바로 북한의 핵 보유국을 되는 데서 가장 큰 걸림돌은 대한민국과 미국이에요. 대한민국과 미국이라는 이 걸림돌만 넘어서면 북한은 핵 보유국이 쉽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과 미국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딱 하나. 뭘까요? 바로 일정한 시간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총선 대선이 일어납니다. 총선 대선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도자가 바뀌고 정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정책이 바뀝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가면 2017년까지 핵무기를 완성하고 아이스크림을 완성했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때 1차 단계 요 가동의 단계를 넘기면 그때는 두 번째 문재인 다음 대통령이 되는 사람 또 트럼프 다음 대통령이 되는 사람과의 핵 협상은 훨씬 더 쉬워질 거다. 그래서 조금 더 그 다음 또 대통령 이렇게 되면 두 기만 넘기면 잘 넘기면 결국은 북한의 핵 보유국이 되는 거는 뭐 어려운 일 아니다. 땅바닥에 발 붙이고 이거 헤엄치는 격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시간을 벌 것이냐 이겁니다. 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에 김정은은 우리 한국과 협상하고 미국과 협상해서 생각보다 더 많은 걸 얻었어요. 김정은이가. 뭘 얻었느냐? 4.27 판문점 선언하고 9월 평양 선언에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시간을 벌어야 된다고 하죠. 그러면 시간을 벌려고 하면 한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핵 문제를 집요하게 들고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핵 문제를 모든 남북 관계에서 뒷전에다 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보수 정부가 있을 때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부 때는 미국과 우리 정부 사이에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라는 도식이 딱 합의되어 있었어요. 그 도식이 뭐냐면 선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 후 대화 교류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진정성 있는 행동 조치를 보여주지 않는 한 끝까지
대화도 하지 말고 제재를 지속시켜 나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마는 이 정책을 전략적 인내 정책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대로 계속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대화도 안 되고 제재도 계속되고 하면 북한이 대단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북한은 어떻게 하면 선 비핵화라는 이 비핵화 스타일을 뒤에다 옮겨놓고 앞에다가 교류와 대화, 협력이라는 걸 앞에다 끌어내고 하지 못할 건이 있으냐. 이걸 김정은이가 생각했는데 4.27 선언과 판문점 선언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과 북이 합의한 거는 뭡니까? 선남북관계 후 비핵화입니다.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서 이것이 북한의 비핵화에 선순환 쪽으로 영향을 준다. 그래서 선남북관계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는 전략이다. 이게 지금 우리 정부의 전략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핵화 문제가 뒷전으로 넘어가요. 지금 여러분 현실이 그렇게 돼가지고 않습니까? 북한은 비핵화 문제에서 아무런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지만 우리 정부는 지금 이것도 해주자, 도로도 깔아주자, 개성공단도 이루어야 된다, 금강산도 빨리 해야 된다, 식량도 빨리 지원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남북관계를 먼저 발전시켜서 비핵화를 견인하는 정책이다. 그러니까 비핵화 문제가 훨씬 뒤에 가는 데서 보였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김정은은 자 이게 6.12 싱가포르 합의입니다. 6.12 싱가포르 합의 여러분 한번 논문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무슨 내용이냐? 비핵화가 먼저입니까? 신뢰 구축이 먼저입니까? 신뢰 구축이라는 게 먼저 나와 있습니다.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증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건에 사인할 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트럼프가 모르고 사인했어요. 일단 사인해놓고 북한하고 비핵화 협상을 해보니 북한이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싱가포르 선언의 신뢰 구축이 먼저인데 왜 미국은 자꾸 비핵화 문제를 먼저 토의하러 가느냐. 신뢰 구축 과정을 통해서 비핵화로 가져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근본적인 순서와 구조 문제에서 북한과 미국이 엇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어요. 미국으로서는 이거 잘못된 이 싱가포르 합의를 빨리 무효로 만들고 비핵화 협상을 원점으로 돌려놔야 됩니다. 미국은 한번 섞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결렬시킵니다. 만일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자그마한 딜이라도 나왔으면 스몰 딜이라도 나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이번 하노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노이 합의는 이 싱가포르 합의의 연장선으로 됩니다. 이 방향대로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북한 비핵화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아니다. 이 상태에서 멈춰서고 다시 모든 걸 원점으로 돌려놓자. 그래서 이제 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게 지금 제가 이야기했죠. 북한이라는 건 수령 절대 권력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이 절대 권력 최고 저놈이 하노이 갔다가 지금 트럼프한테 뒤통수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는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처음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는가? 지금까지는 다 최고전에 김일성이든 김정일이든 모든 걸 밑에 신무진이 딱딱 협상해놓고 그 지도자는 협상 타격 촥 이름에 들어가 앉아서 마지막에 문건에 사인하고 포도주나 한 장 6.15 공동선언 할 때처럼 포도주나 하나 땅 찍고 나오면 끝입니다. 이게 최고전험이 하는 일이에요. 최고전험이 직접 나서서 대통령하고 앉아서 자 이거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뭐 주고받게 하고 뭐 이게 최고전험이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 밑에 실무진이 할 걸.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하고 무슨 스몰 딜이니 빅 딜 하느니 하면서 주고받게 하러 가다가 결국은 깨진 겁니다. 깨지니까 북한 시스템에서는 처음 있기 때문에 이 하노이 회담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최고전험은 항상 백전백승하고 무효의 원칙, 한일과 같은 전쟁인데 한일과 같은 전쟁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한테 가서 뒤통수 맞고 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2월 28일 날 북한에서 회담이 깨졌는데 3월 1일 날 그 다음날 북한노동신문이 하노이 회담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했는가 좀 봅시다. 이게 노동신문입니다. 북한노동신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조미 순회상국 2일 회담했는데 이 회담이 대단히 큰 성과를 거뒀다고 보도합니다. 완전히 사실을 왜곡해서. 왜? 최고전험은 항상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여요. 이번 하노이 회담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더하고 두 나라 관계를 새로운 관계로 회담이 깨졌는데 새로운 관계로 도약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로 되었다라고 북한 주민들한테. 그래서 처음에 북한 주민들이 그거 다 믿었습니다. 오, 하노이 회담 진짜 잘 된 모양이에요. 이렇게 이야기 믿었는데 결국 이번에 김정은이가 한번 사기쳐보려고 했는데 북한 주민들한테다가 이게 한 주일을 못 갔어요.
3월 1일부터 북한이 매일 저녁 TV를 통해서 하노이 회담 성과를 떠드는 기록 영화를 매일 내보냈는데 4월 8일 날에 불현듯 북한 주민들은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한 주일 만에 이런 소식을 들어요. 오늘자 노동신문 6면에 실린 논평입니다. 2차 북미 회담에서 좋은 결실이 맺어지길 바랬지만 뜻밖에도 합의문 없이 끝났다는 문장이 눈에 띕니다. 그러면서 국내외에서 미국에 그 책임이 있다고 한결같이 주장하며 아쉬움과 탄식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기록 영화까지 내보내면서도 합의문 채택이 무산된 것은 일절 언급하지 않던 북한이 8일 만에 회담 결렬 사실을 처음으로 주민들에게 공개한 겁니다. 외부 정보를 접하는 주민이 상당수인 현실에서 회담 결과를 숨기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당국은 그러면서도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자제했습니다. 대신 회담을 방해했다며 일본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회담 결렬에 대해 일본만이 박수를 치며 얄밉게 놀아대고 있다며 시종일관 거친 표현을 이어갔고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북한은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기서도 평가했지만은 왜 7일 만에 김정은이가 이젠 더는 북한 주민들이 이런 사격에 놀아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당 결렬을 인정하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지금 북한에서 정부 통제가 안 되는 정보 통제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해외에 우선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해외에 나와 있는 인력이 한 10만 명 돼. 10만 명에 해당하는 인력이 지금 해외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몽땅 다 뭘 가지고 있느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해외에 나오면 노동자들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중고 상점에 가서 스마트폰을 삽니다. 지금 뭐 유럽도 같지만은 일반 동남아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스마트폰 중고 시장 가면 50불만 주면 거의 중국에서 만든 중국산 스마트폰 완전히 화웨이 좋은 거 싸요. 50불만 주면 다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다 보는 게 그러니까 김정은도 이거 보고를 딱 받아보니까 북한 기록 영화와 노동신문은 매일 회담이 성공했다고 치는데 자기가 밑에서 보고하는 거 보니까 이게 뭐 북한 주민들 속에서 야 성공 무슨 성공 이거 회담이 결렬됐대 뭐 이게 쫙 올라오는 거지. 그러니까 야 이제는 너는 이게 통하지 않는다 인정해라. 그래서 8일 만에 결국 북한은 회담 결렬이 됐다. 그러니까 인정하고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김정은이 권위가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졌으니까 결국은 이제 방법이 없어요 김정은은. 이제는 한동안은 강한 이미지, 강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가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월 2일 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시정연설 발표합니다. 시정연설.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한 달 만에 시정연설을 발표했는데 결국은 김정은이가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의 핵 폐기하는 건 이건 핵을 포기하러 가는 건 북한의 근본 이게 배치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절대 있을 수 없다.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는 어지간한 넓은 준비가 진짜 하지 말고 당사자가 내라고 막 아예 지금 아예 좌절감이 지금 표현했어요. 왜 김정은이가 아니 미국 트럼프한테 뒤통수 맞고 와서 왜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해볼까요? 왜요? 우리 정부는 지금 1년 동안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엄청 뛰어다녔잖아요. 김정은이가 상황을 잘못 판단했어요. 뭘 잘못 판단했는가 하면 우리가 4.27 판문점 선언하고 그 다음에 9월 평양 선언을 했을 때 그때 가서 김정은한테다가 단번에 핵을 다 내놓지 못하겠으면 영변이라도 내놓아라. 영변만 만약 내놓는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트럼프를 설득해서 북한의 금강산과 개성공업지구를 재개해 줄게. 이걸 약속했어요. 그래서 9월 평양선언으로 여러분 읽어봤으면 9월 평양선언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됐어요.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강강을 다시 활성화하며 동해안에 관광 특구를 만든다. 남과 북은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걸 믿고 2018년, 17년부터 18년 사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디다 썼느냐? 바로 이 관광 특구 만드는 데다 쓴 겁니다. 이게 풀릴 줄 알고 금강산이. 그래서 이거 지금 이건데 이거 지금 이게 갈마반도라는 겁니다. 원산.
이게 갈마, 이게 원산시가 여기 있고 금강산이 딱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요 금강산을 이제 우리 정부가 열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금강산을 열면 그 옆에 이 갈마반도를 국제적인 휴양 도시로 해가지고 금강산과 갈마를 하나의 관광 빌트로 연결한다. 이게 김정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 건설했습니다. 돈을 호텔 펜션만 170동을 건설했습니다. 돈을 다 이거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이번에 하노이에 갔다 오면 트럼프하고 사인 딱 받아오면 그다음부터는 관광이 열리면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정부도 하노이 회담 결렬된 이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또 발표했습니다. 이거 동해안선이 연결 안 됐습니다. 지금 한 100km 정도 이걸 5조 원을 들여서 지금 연결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연결하면 한국에서 기차를 타고 단번에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이 갈마역까지 갈 수 있게 갈마역 김정은이가 다 건설했어요. 그런데 이거 수타고 건설했는데 이게 금강산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돈을 어떻게 뽑죠 이거? 북한 사람 여기 뭐 이거 100만 명이 들어가서 할 수 있게 큰 아예 관광 벨트를 만들었는데 북한 사람 누구 여기 가서 뭐 북한에 돈 있는 돈주들 뭐 한 1000명 가겠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이렇게 많은 사람 끌어오겠습니까? 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안 열리는데.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9월달에 갔을 때 김정은이가 백두산 내리고 올라갔잖아요. 왜 백두산에 올라갔느냐? 바로 이 백두산 밑에 삼지연군이라는 거 있는데 이 삼지연에다가 김정은이가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지금 여기다가 아주 큰 관광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는 지금 1년에 갈마반도에 한국 관광객 100만, 그 다음에 원산 삼지연에 관광객 한 30만 정도. 이렇게 두 곳에서 1년에 130만만 관광객만 끌어들여서 한국인들의 주머니 톡톡 털어내면 그 돈을 가지고 북한 경제를 다시 활성화한다. 이런 계획, 이렇게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있던데 하노이 가서 딱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계획이 다 지금 뒤틀어지니까 우리 정부를 향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정은은 어떻게 나갈 것 같으냐? 네. 김정은이 지금 현재 앞으로 행보를 제가 추정해 보면 김정은은 지금 올해 2단계로 지금 꽂고 갈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망신당했기 때문에 1단계는 올해 상반년은 이 자기 이미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동안 강경 모습을 보이는 대로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푸친도 찾아가서 만나고 푸친한테서 푸친이 지지해줬어요. 김정은한테. 내가 지금 이행하려는 핵 문제 단계적 이행, 단계적 합의 이거 내가 지지한다. 그래서 푸친이 김정은을 만나고 와서 북한의 핵 문제를 보장하려면 먼저 체제를 보장해 줘야 된다. 먼저 그래야 핵이 풀린다. 체제 보장해 주라는 거 빨리 이거 제재를 풀어주라는 소리입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김정은이가 계속 미사일 쏘죠. 이거 지금 이스칸데로 미사일 계속 쏘는 건데 이거 미사일 지금 북한은 김정은은 쏠 수밖에 없어요. 북한 주민들이 해당 결렬됐다는 거 다 알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으로서는 불복하지 않는 강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북한 주민들한테 보여야 바로 지도자라는 절대 권력 위에서 돌아가는 북한 시스템이 유지가 가능한 겁니다. 네. 이거 식량 주요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식량을 줘야 될까요? 주지 말아야 될까요? 주지 말아야죠. 왜요? 그 회담이지만 한국을 소문나요? 최근에 이 식량 지원 문제가 대단히 큰 정치적 이슈로 지금 또 올랐습니다. 또 올랐는데 오늘 아침부터 미국 CNN이 지금 이 북한 식량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 방송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CNN 보니까 CNN 기자가 북한에 가서 이거 지금 농사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세계 사회에 들어가서 식량 평가 사업 하는 거 이걸 다 찍어가지고 왔는데 미국 TV에서 전문가들의 이거 패널 토론을 하는 걸 내가 오늘 아침에 듣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사회복지 전문가가 나오고 한 사람은 이제 외교 전문가가 나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래도 북한 사람들이 저렇게 식량이 없어서 영양실조가 이 애들 속에서 이렇게 되고 뭐 부족한데 이럴 때 쌀을 좀 줘야지 그럼 뭐 그 사람들 그렇게 방치하겠느냐. 줘야 된다.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른 한 사람이 옆에 앉아있다가 뭐라고 이야기한가 하면 나는 주는 거 반대다. 그래. 그러니까 줘야 된다는 사람이 아니 그럼 사람이 굶어 죽어도 당신 굶어도 괜찮다는 거냐.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선 지금 북한에 식량을 주는 곳을 지금 한국 정부를 비롯해서 인도적 식량이다.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 인도주의라는 문제를 붙인다. 그런데 이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은 언제 주는 걸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이라고 하느냐? 이 사람이 그 개념을 딱 정립합니다. 첫 번째 인도주의 식량이라는 건 그 나라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다 마비 상태에 대해서 진짜 그 누구도 그 나라 사람들을 관리하고 이거 해줄 시스템이 없어요. 이럴 때 국제공동체가 들어가서 식량을 주어서 그 나라의 마비된 행정 시스템에 들어가서 먹여서 굶게 죽지 않게 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람이 갑자기 그 나라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지진이 일어나거나 뭐 태풍이 들이닥치거나 쓰나미 맞았거나 이렇게 되면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면 아무리 잘 살던 나라도 방도가 없어요. 그럴 때 국제공동체가 막 도와줘서 정신을 차리게 해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뭐 북한은 뭐 아무런 자연재해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건 뭐 자연재해도 없고 재난도 없는데 나라가 너무 못 살아. 그 나라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돈, 재원을 가지고서는 그 나라 사람을 먹이 살릴 수가 없어. 너무 못 살기 때문에 어디 내다 팔 것도 없고 이럴 땐 이거 도와줘야 된다. 가서 쌀줘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첫 번째, 북한에 내전이 있느냐? 내전 없이 조용하고다. 북한에 자연재해가 있냐? 자연재해도 없다. 세 번째, 북한 주민들을 먹여 살릴 재원이 있느냐 없느냐? 북한은 재원을 지금 다 미사일을 만들고 무기를 만드는 데 쓰기 때문에 그 정부와 지도자가 자기 국민들을 너끈히 먹여 살릴 수 있는 풍부한 재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원을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데 쓰지 않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쌀을 줘야 한다고 말할 게 아니라 김정은한테다가 너 왜 산쪽에서 사람들이 1100만이 지금 굶고 있는데 이 재원을 가지고 미사일을 만드느냐? 이걸 먹여 살려라. 이걸 요구해야지. 그 말 안 하고 이거 굶다 이거 주는 게 이게 인도주의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개념부터 똑바로 식량을 뭐 준다 안 준다 전에 인도주의 말하자면 북한의 식량 주는 걸 반대한다라고 하면 나는 인도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처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인도주의라는 개념부터 좀 올바로 정립하고 쌀을 주든지 말든지 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다음 하나는 이 문제는 이 사람이 얘기해 전 세계적으로 세계 식량 계획이 어느 한 특정 국가에 매해 20년 동안 끊기지 않고 식량을 제공한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북한밖에 없대. 북한은 20년 동안 지금 국제공동체로부터 식량을 받아요. 다른 나라들은 진짜 힘들 때 식량을 지금 1, 2년 되면 다 털고 일어나요. 다 털고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 안 되는데 북한은 지금 20여 년째 외부로부터 식량 지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국제공동체가 북한에 요구할 것은 바로 이 구조적인 문제를 너네가 해결해라. 전 세계적으로 집체용도 시스템이 동작하고 민주화가 된 나라에서는 절대 대량 아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나라가 못 살아도 아프리카 못 살잖아요. 못 살아도 아프리카에서 아사 현상이 대량 아사 현상이 인도, 방글라데시 얼마나 못 삽니까? 대량 아사 현상 안 일어납니다. 왜? 민주 시스템이 동작하기 때문에 만약 어디서 재현재해 있거나 굶어 죽일 일이 생기면 정부가 다 모여서 어떻게 할까? 뭐 돈을 가지고 자 여기서 쌀을 사도 여기다 주고 이렇게 다 합리적으로 재원을 분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북한에서 지금 1100만이 이제 굶고 죽게 됐다는 거는 결국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재원을 독재자가 이건 전 사회적으로 이 재원을 관리하지 않고 독재자가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여러분들부터